로드입니다. 오늘은 그 증문즉설이라고 하는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정 작가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정 작가님 이 코너를 일단 생각한 계기는 뭐냐면 이제 제가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동료들과 특히 주니어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이 기획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특히 서비스 기획이나 웹 기획은 이제 그러한 질문들을 좀 나이스하게 풀어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많이 질문을 하고 또 그런 질문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결했던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냥 뭐 제 수준에서 시니어 기획자 수준에서 좀 뭔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증문즉설, 네. 그래서 약간 기가 찬 증문즉설, 뭔가 기가급으로 빠르다는 의미도 있고 또 IT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거니까 이제 기가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서 뭐 로디의 증문즉설이나 아니면은 기가찬 증문즉설 이러한 코너 이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주기적으로 준비하나요? 주기적으로 그렇죠. 주기적으로 하고 이제 진행하는 코너가 지금 이제 기획수다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오픈 안 했지만 셀서메라고 해서 제가 셀썸이 뭐죠? 셀서메는 이제 셀프 서비스 메이킹이라고 하는 것인데 좀 기획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획 디자인, 그다음에 프로그래밍까지 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실제 그런 체계적인 스텝을 밟고 나가면 좀 가시적인 산출물을 얻어볼 수 있고 마켓에 뭐 등록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좀 그 실제 영상 녹화를 하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네, 셀프 서비스 메이킹이라고 하는 코너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곧 등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수다, 셀서메, 그다음에 이 증문즉설 이렇게 한 세 가지 코너가 일단은 있고 또 이제 기획자가 골프 치는 법이라든지 기획자가 롤 하는 법, 네. 기획자가 이제 뭐 어떤 요리를 하는 법이라든지 뭐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기획자 관점에서 보는 세상인데 좀 이게 뭐 새로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주니어들 분들한테는 좀 주니어와 시니어가 이런 부분이 좀 다르구나라는 점도 전달될 것 같아서 그런 코너들을 좀 지속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 중에서 이 기가찬 증문즉설은 좀 시원하고 이렇게 빵빵 뚫리는 그러한 코너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획자의 삶을 오늘 적나라하게 풀어주시는 건가요? 뭐 오늘 다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자주 이렇게 질문 받는 것들도 있고 또 정 작가님도 이제 기획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정 작가님이 좀 실무에서 좀 누구도 안 알려주는데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증문즉설이라고 하는 코너명은 괜찮나요? 증문즉설이요?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혹시 네네네. 나중에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의견 네네. 있으시면 네네네. 뭐 의견 뭐 있으시면 네. 코너명은 나중에 바뀔 수도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한번 정은 끝까지 가요. 그렇진 않죠. 근데 뭐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정도 있고 또 작가가 괜찮다면 이렇게 가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 작가님이 뭐 좀 커뮤니티 상에서 자주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하나하나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되게 많이 봤던 거는 기획자로 일하다 보니까 기획자도 포지션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근무 환경도 되게 다양하고 네네. 포지션이나 근무 환경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 인하우스에서 일하는 거,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거, 또 프리랜서 기획자의 삶이랑 네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로를 네.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네. 로디님 혹시 세 가지 다 경험해 보신 건가요?
세 가지라고 한다면 어떠한? 인하우스에서 인하우스, 있을 때, 에이전시 에이전시. 했을 때, 완전 프리랜서. 프리랜서 했을 때, 저는 다행히도 세 가지 경험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고, 이제 인하우스에서는 뭐 사원, 대리, 과장으로 있어봤고, 그다음에 에이전시에서는 거기도 대리, 과장, 차장, 책임 수석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있어봤어요. 뭐 프리랜서는 이제 뭐 차장, 부장, 매니저 이러한 이름으로도 활동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행히 저는 좀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고 또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좀 주저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제 성향하고는 프리랜서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프리랜서는 한 가지 일만 해요. 한 가지 주어진 일만 해요. 그러니까 업무의 범위가 좀 더 명확하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 기획 PL이다. 그러면 기획 PL로서만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그 정해진 범위에서의 산출물만 명확하게 제출하게 되면 제 폴트는 없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인하우스 같은 데서 일하시면 좀 업무가 좀 잡다해요. 잡다라기보다는 좀 다양해요. 다양해. 그래서 뭐 미팅 준비도 해야 되고요, 회의실 예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메일들도 이제 별의별 메일들이 다 오고, 회사 돌아가는 상황도 알아야 되고, 또 뭐 매출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사용자 방문율이라든지 뭐 객단가라든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UX, UI만 고민하기보다는 그러한 영업적인 환경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인포메이션이 오고 그거를 내가 외면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기획팀원들과 팀장님들 자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고, 이번 주에 매출 또 떨어졌어. 대책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책 가져와. 뭐 라든지 아니면 야, 우리 경쟁사는 지금 이런 거 만들었는데 너희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이제 UX, UI만 고민한다기보다는 그런 매출적인 측면을 항상 고민했던 것 같고, 또 제가 과장급으로 이제 있었을 때는 제가 직접 영업을 해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배너 광고였는데, 배너 광고를 얻기 위해서 컨택 포인트로 제가 이제 올라가 있고 저한테 연락이 오게 되면 만나서 우리 상품이 어떤 게 있는데 이거 효과가 좋다 라든지, 이제 이 가격이 절대 비싼 게 아니다라든지, 경쟁사에 비해서 어떤 게 더 우월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아까 이제 프리랜서의 삶이 좀 더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인하우스는 좀 다양하다, 좀 복잡하고 좀 변화가 많다, 이러한 좀 대비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의 성향상으로는 이제 프리랜서의 어떤 삶이 좀 더 맞다. 하지만 세상을 좀 다양하게 바라봤던 어떤 그런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인하우스도 꽤 많이 배웠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특히 영업적인 부분에서는 그때 배웠던 노하우나 경험들이 제 삶에 어떤 많은 지식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면 그때 배웠던 것들을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이전시가 있는데, 에이전시는 제가 이제 좀 지식이 목말라서 갔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인하우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뭔가 좀 제대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문을 두드려서 갔는데, 에이전시에 배웠던 거는 일단은 인하우스와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딱딱 스텝이 나눠져 있고, 그러한 전문 부서들이 각자의 고유 능력을 발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뭔가 압박이 됐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제 역할을 못하면 그게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그 기획팀에서 걔 너무 일 못해, 이렇게 금방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일종의 뭐 장점이면 장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어요. 비교가 금방 돼요. 쟤는 정말 기획 잘한다,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 스스로를 좀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됐지만, 또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또 떠나가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에이전시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전문성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프리랜서는 명확한 업무 범위, 그다음에 인하우스는 다양성, 업무의 다양성부터 해서 그렇게 있는 것이어서 이 세 개가 저는 이제 각자 어떤 특징과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향에 맞는 곳으로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프리랜서에 만족하지만 또 프리랜서의 단점인 계속 일을 구하는 과정이라든지 뭔가 검증되지 않는 근무 환경 같은 것에 리스크를 느끼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오히려 이제 인하우스나 에이전시 사이드에서 활동을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장단점을 느끼기까지 제가 한 15년 걸렸는데 뭐 이제 다른 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얘기들이 이미 정보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내가 내 성향을 좀 봤을 때 어떤 쪽이 좀 더 맞겠다 이러한 판단을 해보시고 그 중에서 경험을 해보시는 게 더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어떤 것을 가든지 저는 얻는 건 있다고 생각해요. 얻는 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얻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얻는 것이 맞으면은 거기에 오래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오래 있을 수 없는데 뭐 에이전시 가면서 뭐 다양한 업무를 하고 싶다라든지 인하우스에 가면서 난 전문성을 키우겠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원하는 것과 실제 얻는 것이 다른 경우인 것 같거든요. 프리랜서를 하면서 나는 안락한 안정된 삶을 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과 얻는 것이 좀 일치가 되는 순간들을 좀 계속 고민하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답변 됐나요? 네네.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음, 그 기획도 보면은 네. 기획 업무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좀 기획을 크게 이제 좀 구분을 짓는다면 네네네. 비즈니스 기획도 있고 네네, 서비스 그쵸. 기획도 있을 거고 네네. 좀 이런 기획들의 차이가 정확히 뭔지 좀 정의가 네. 뭔지 좀 궁금해요. 네. 저도 이제 기획이라고 하는 사실 이 추상적인 범위에서 많은 혼란을 갖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뭐 비즈니스 기획, 사업 기획, 누구는 서비스 기획이고 누구는 또 UX 기획, 누구는 UI 기획, 화면 설계 이런 어떤 다양한 용어들이 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이 시장의 성장과 함께 많아졌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정리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일단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정 작가님 혹시 골프라고 하는 게임을 아세요? 골프?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골프라고 하는 그런 경기가 있죠. 스포츠계가 있잖아요. 네.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골프라고 하는 산에서 이렇게 친다. 산에서 친다. 오케이. 예, 좋아요. 잠깐 써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골프라고 하는 스포츠는 이렇게 어떤 목표치를 갖고 있어요. 이걸 홀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스타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를 해요. 그러면 골프는 여기서부터 요 페어웨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으로 공을 치는 게 하나 있고요. 여기서 이 주변으로 공을 한번 치고 여기서 한 번 더 공을 치고 여기서 한 번 더 공을 치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아주 일반적으로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큰 중앙 에어리어에서 공을 칠 때를 드라이버라고 하는 체를 써가지고 이제 공을 쳐요. 왜냐면 멀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아이언이라고 하는 걸 써요. 아이언.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목표점 부근까지 공을 보내는 걸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한번 그린 위로 불리는 어프로치라고 하는 걸 하고요. 어프로치.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공을 굴려가지고 홀에 넣는 거를 퍼팅이라고 불러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인간은
이 골프와 같은 경기처럼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도달하려는 어떤 그런 습성이 있어요. 또 그게 또 많은 것들이 이루어왔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이 기획이라고 하는 측면은 이러한 코스를 설계하고 이 공이 밖으로 안 빠져나게끔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골프에서 이 드라이버와 아이언과 어프로치와 퍼팅이 있듯이 이 기획도 전문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처음 스타트되는 점에서 어떠한 이 중앙 영역까지 공을 보내는 역할을 우리는 사업기획이라고 불러요. 사업기획의 목적은 드라이버처럼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당장 늘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좋고 다음에 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 이러한 낭떠러져 떨어지지 않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사업기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 작가님이 만약에 새로운 모빌리티를 한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소카처럼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카카오티처럼 어떤 콜택시나 아니면 종합 플랫폼을 할 수도 있고 킥고잉처럼 어떤 또 스몰 모빌리티를 쓸 수도 있고 또 뭐 타다나 기타 등등의 어떠한 다양한 비즈니스 고민할 수 있겠죠. 어디에 포지션할 거냐를 고민하는 게 사업 계획이에요. 자, 하나를 정했다고 칩시다. 이걸 정했어. 그러면 이 목표점대로 보다 정확하게 날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서비스 기획이에요. 서비스 기획은 멀리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치는 게 목적이에요. 정확하게 해당 골로 갈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이고 정확한 방법을 찾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프로치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UX 기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UX 기획. 골에 다 왔어. 근데 골에 접근을 했을 때 보다 이 정확하게 이 마지막 단계를 끝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단계 UX 기획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골에 다가가는 단계를 UI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방법일 때 이것을 사업계, 서비스계의 UX, UI로 나눠서 좀 더 전문화해서 다가간다는 거죠. 마치 골프와 동일하게. 골프를 치시면서 이런 생각들이 평소에 네, 네, 그래서 사업과 골프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골프는 상대적으로 목표가 그냥 공을 여기 넣는 거죠. 그렇다면은 기획의 목표는 뭘까요? 이 홀이라고 하는 게 기획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에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는 그 어떠한 환경을 만드는 게 비즈니스의 목적이죠. 뭐 예를 들어서 매년 10% 매출이 증가해. 회원 방문율이 매년 5% 증가해. 객단가가 매년 3% 증가해. 어떠한 수치적으로 이러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KPI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정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다가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이라고 하는 전체 틀에서 다가가는 방법이 다르고 이것들이 점점 전문화되고 있는 거죠. 사실 드라이버, 아이언, 이 어프로치나 퍼팅도 점점점 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어떤 목표에 다가가는 방법들이 점점점 분화되고 있어서 사실은 UX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인지한 지는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UX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사업 기획하고 서비스 기획하고 UI 기획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사용자 경험을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제출을 하는 것들이
중요해지면서 이 부분이 급부상한 거죠. 경험을 설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같은 서비스인데 경험이 다른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티맵, 카카오맵, 네이버맵 다른 게 뭐냐? UI는 다 똑같아요. 근데 경험은 달라요. 그런 것들이 이 UX적인 측면에서 중요해졌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서비스를 성장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면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난 거죠. 또 뭐 UI도 이러한 부분에서 좀 다른 새로운 기획들이 추가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현재 어떤 기업이 스타트해서 목표를 정하고 도달하는 과정에는 크게 네 가지 과정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사업 기획, 서비스 기획, UX 기획, UI 기획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골프를 좀 좋아하시면 아니면 좀 잘하시면은 더 공감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골프를 몰랐는데 약간 되게 손쉽게 그래요. 이해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코너 중에서 기획자가 골프 치는 법 있어요. 네, 있는데 이제 그거 골치법이라고 골치법이요? 골치법 있는데 네 그거는 좀 나중에 내년에 네. 다시 또 코너를 만들어서 저도 골프 치는 예.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키가 작은데 그런 신체적 한계도 김미연 선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어마어마한 커리어거든요. 땅콩이에요. 별명 땅콩이에요. 네. 그래요? 네, 근데도 뭐 정확하게 치셔서 워낙 정확하게 치셔가지고 꽤 이제 LPGA 우승도 하시고 어떻게 경기에서 우승도 하시고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상관없다라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궁금한 게 로드님 최근에 써본 서비스 중에 뭐 좀 되게 흥미로웠던 거 있는지. 최근에 써봤던 서비스 중에서요. 제가 써보지는 못했는데 흥미롭게 본 게 몇 개는 있어요. 하나는 이제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많은 지금 흥미를 갖고 있고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뭐 게더타운은 뭐 아시겠지만 어떤 가상의 환경에서 이제 좀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다 친밀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메타버스 툴 혹은 온라인 업무 툴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어떤 측면에서 이거를 봤냐면 제가 이제 화상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팬데믹 이후에 거의 화상 강의를 하고 있는데 좀 피로해요. 저도 피로하고 아마 듣는 분들도 좀 피로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필요한 이유는 일단은 이분들이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고 반응을 알 수가 없고 또 다 이분들이 보이스를 다 키고 계시자니 너무 또 잡음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뭔가 좀 나이스하게 줌이나 구글 미트를 대안으로 해서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찾다 보니까 게더타운이 있었는데 게더타운이 뭐 강의 툴은 아니지만 뭐 그런 미팅이나 아니면은 온라인 뭐 협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게더타운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조만간 저도 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상 강의예요? 그렇죠, 화상 강의에. 이게 좋았던 거는 뭐냐면 게더타운이 가까이 가면 1대1 대화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1대1로 묻고 싶은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개적으로 질문하기는 좀 그런데 오프라인이라면 내가한테 쉬는 시간 왔을 텐데 못 온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게더타운 이용하시면 저한테 쓱 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유용할 것 같고 또 그분이 있는 환경들도 저는 그 이제 얼굴 없는 화면들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게더타운에는 보게 되면 어쨌든 그런 사람 같은 그런 예, 그런 캐릭터들이 있고 좀 또 소통하는 느낌. 그렇죠. 뭔가 좀 같이 있다는 느낌이 더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도입을 이제 내년에는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게더타운은 그러면 뭐 화상 회의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재택근무 툴로도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원격 근무 툴로 만들어진 거여서 이제 실제 사무실처럼 가상의 환경을 구성할 수 있고, 예, 구성할 수 있어서 뭐 마인크래프트를 해봤으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뭔가 모듈들을 붙여가지고 사무실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내 자리도 있고 또 옆에 사람한테 이제 찾아가거나 회의실을 가거나 그러면은 그때마다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화이트보드를 가까이 갔어요. 그럼 화이트보드를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일단 뭐 어떤 인터랙션들이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사물 간에 좀 흥미있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써볼 생각이고 또 저는 이제 그거를 이건 제 아이디어인데 약간 데이팅 앱에 썼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딱 보면서 이거는 데이팅 앱이면 좋겠다 해서 이런 거죠. 예약을 받아요. 몇십 분에 남자 5명, 여자 5명이 이제 그 앱에서 예약을 해요. 물론 유료 결제야. 네. 왔으면 이제 같이 얘기할 것도 있겠지만 또 누구한테 슬쩍 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기 한번 나눠보고, 네, 나눠보고 또 이제 이렇게 뭔가 진행자가 있어서 게임도 같이 해보고. 그러니까 뭔가 온라인 상에서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또 아주 재밌게 풀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뭘 팔 거냐면 물론 데이팅을 하는데도 돈이 들지만 캐릭터를 꾸미는데 분명히 돈을 지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드레스를 좀 이쁘게 입고 싶어 이제 이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 드레스 구매하시겠습니까? 이게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사업이 너무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뭐 같이 이제 게더 시그널을 저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런 아이디어가 많아서 네. 저희 다음에 한번 게더타운 직접 한번 써보면 어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써보면서 또 되게 듣다 보니 흥미로워서 한번 직접 쓰는 네. 거 한번 보여주시고 네네. 저도 한번 다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이제 연습만 해봤는데 직접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면서 뭐 강의실 같은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저희 이제 직문직설 시간에 한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니면 또 다른 코너 뭐 이 서비스를 파묻다, 섭하기 해서 네. 그 코너에서 그냥 어떤 집중적으로 뭐 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컨셉이 흐트러지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직문직설은 직문직설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판다면 팔 거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네, 제가 좋아하는 서비스 또 이제 좀 불만이 있는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더타운 말고 또 최근에 좀 재밌게 보신 거 있으세요? 일단은 그 NFT 서비스들이 NFT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불려지는 건데 가상화폐랑 비슷한 건가요? 가상화폐라고 비슷할 수도 있죠. 그것도 한번 썰을 보게 되면 정 작가님은 블록체인이나 뭐 NFT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블록체인이 뭐예요? 라고 이제 친구가 물었어요. 친구가 이제 이쪽과 IT와 관련 없는 사람인데 은솔아 NFT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NFT는
싸이월드의 도토리 같은 곳이다? 그것도 답변이네요. 그럼 싸이월드 도토리와 다른 점이 뭐예요? 가치가 변한다? 가치가 변한다. 뭐 그것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일단은 배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NFT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블록체인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정작가가 있어요. 정작가가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존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편지를 보내려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1980년대라고 했다면 우편을 보내겠죠. 우편을. 그래서 뭐 보고 싶은 조나 나는 뭐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편지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한 10일 걸리지 않을까요? 네. 80년대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제 2000년대 합시다. 2000년대로 오면서 메일을 보내야 돼. 이메일을 보내죠.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들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용을 했어요. 2000년대부터. 근데 메일이라고 한 시스템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복사하는 거예요. 얘를 써놓은 어떤 텍스트를 복사해서 얘한테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메일에 텍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비디오 같은 것들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미디어를 담아서 메일을 보내요. 근데 이거는 무료야. 게다가 무료이면서 빨라요. 이때 쓰여지는 기술이 이제 이 인터넷 기술이면서 얘를 일로 복사해서 전달을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현재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존이 결혼을 하는데 축의금을 보내려고 해. 그러면 지금은 뭐 해외 송금 같은 걸 보내시겠죠. 네. 근데 내가 돈은 없어. 돈 없어서 내가 갖고 있는 증권을 보내고 싶어.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그림을 보내고 싶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근에다가 판 다음에 그쵸. 돈으로 바꿔서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때처럼 그림을 보내거나 아니면 증권을 다시 현금화해서 보낸다거나 그렇게 바로 전달할 수가 없고 다른 영역을 거쳐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 아니 난 이메일처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쉽게 존한테 보내고 싶은데 이거 왜 안 돼요? 라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산을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메일은 복제가 가능해. 복제도 무방하단 말이죠. 문제가 없어. 자산은 복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산은 얘가 갖고 있는 자산이 2이고 이것을 얘한테 2로 보내면 얘는 0이 된다는 거예요. 총량에 맞아야 돼, 자산은. 그래서 이 인터넷이나 기존 시스템과 다른 형태의 시스템이 필요하게 거죠.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현재로서는 이 기술을 하려면 이 갖고 있는 자산을 어딘가에 계속 카운팅 해놓고 있다가 얘가 얘한테 얼마를 보냈으니까 전체 계좌에서 얘는 까고 얘는 추가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은행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은행 없이 거래를 하려면 블록체인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더블 스탠딩 문제, 그러니까 얘한테 일을 보냈을 때 얘는 따지고 얘는 등록이 되고 얘가 안 보내졌을 때는 이게 만약에 이게 실패됐다면 그대로 얘는 그대로 있어야 돼. 2가 있고 0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자율적으로 구축해 놓은 게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 원장도 다 보관이 되어 있고
전체 총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인기가 있고 이것을 기반해서 어떠한 이 자산과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자, 미술품을 내가 보내려고 해, 쪼한테. 그러면 미술품을 어떻게 디지털화 해가지고 자산 가치를 인정받아야 될 거잖아. 네. 그쵸? 그냥 내가 어떤 디지털 증서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이 미술품에 대한 증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미술품이 정말 이 증서로 변환됐어요. 이거에 대한 오너십이 나한테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증명해주는 토큰, 증명해주는 증서를 NFT라고 불러요. 그래서 걔를 만들어 두면, 이 미술품을 NFT 만들어 놓으면 걔를 거래할 수 있게 돼. 물론 보낼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것을 가치로 생각했을 때 더 높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것을 뭐 공매에 올려가지고 더 많은 돈을 준다는 사람한테 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NFT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큰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토큰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는 증서라고 읽어도 되지만 이 블록체인에 기반돼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파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토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누구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무형이나 유형의 자산들을 다 이런 토큰화해서 거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 인간의 오래된 욕망이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디지털을 하게 되면 1980년처럼 메일을 직접 보내려면은 그걸 써가지고 붙이고 기다렸다가 갔니? 받았니? 확인하고 이럴 필요 없이 디지털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그러한 통계라든지 아까 종합적인 관리라든지 이력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 비용이나 시간도 확 줄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산들이 실물로 있는데 이것들을 디지털화하면서 그런 종합적인 관리라든지 아니면 시간과 비용이 절약을 하고 싶은 거죠. 이거는 이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죠. 그래서 인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 미디어의 통합 이후에 이제 가치라고 하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디지털화하면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내면적인 욕구가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삼성증권을 이제 정 작가가 저한테 볼 수 없지만 삼성증권의 삼성증권의 그 증서가 NFT로 되는 순간 보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축의금 대신에 삼성전자 2개를 줄게 라고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이력 관리 되지만 비용이 절감되죠. 내가 다시 삼성증권에서 이걸 팔아가지고 환전해서 오게 되면 증권 수수료 나가죠. 은행 수수료 나가죠. 또 이게 보내면 또 이 보내는 수수료 나가죠.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미술품이나 또 나의 아이디어를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 나의 낙서, 또 내가 찍은 사진이라든지 또 어떤 과학자는 자신의 DNA 정보를 NFT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기존의 자산이라고 느꼈지 않았던 것이나 그렇지 못했던 것들을 다 디지털화해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근데 그러려면 요 복사가 아니라 전체가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게 블록체인으로 현재 구현될 수 있다. 그것들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어떤 가치 있는 유일한 토큰을 이제 NFT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NFT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저만 해도 제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증권이나 아니면은 뭐 은행에 있는 잔고라든지 또 제가 그리는 그림이라든지 뭐 이러한 동영상 컨텐츠들인지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경력이라든지 이러한 자산들이 지금은 다 흩어져 있죠. 증권만 하더라도 뭐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다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 매번 들어가가지고 확인하고 또 제가 이제 그림을 팔아본 적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그런 것들 거기 가서 다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툴을 경험한 세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낙후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쉽게 관리하려는 의지가 저 스스로도 있고 또 그렇게 인간들이 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투자를 해서 뭔가 선발 투자로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두는 게 서비스를 기획하는 데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죠. 힘쓰스 NFT? NFT 흥미로웠어요. 흥미로웠어요. 오케이, 좋아요. 네, 좋습니다. 나중에 NFT를 어떤 데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좀 좋은 사례 같은 거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강의를 제가 유튜브에 올리지 않고 한 사람한테 팔겠어요. 한 사람한테 판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 유튜브를 이제 압축해서 어떤 암호화를 한 다음에 이 코드를 딱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경매에 올려. 내가 이거 정말 나의 20년 노하우가 있는 딱 한마밖에 없는 강의인데 사시겠습니까? 이게 NFT죠. 대체 불가능한 어떠한 증서의 형태로 디지털화해서 거래한다 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한다면은 뭐 제 아이디어 혹은 제가 갖고 있는 그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NFT로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럼 이것도 될까요? 네네. 제 친구가 맛집을 정말 좋아해요. 얘가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본인이 가려고 했던 거 혹은 갔다 온 거 이런 것들을 싹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그 지도 안에 몇천 개가 있어요. 그쵸. 근데 걔가 모아놓은 그 맛집 지도가 저는 그냥 쓱 제 폰에 옮겨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네. 저는 그런 걸 찾을 여리는 없는데 네. 걔가 갖고 있는 정보 되게 유용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좋네요. 좋아요. 그런 것들이 네, NFT로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NFT로 판매하는 것과 뭐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것의 어떤 장단점은 있겠죠. 그걸 그냥 파일로 만들어서 판다거나 동영상을 만들어서 판다거나 이러면은 더 많은 대중들한테 접근이 가능하겠죠. 근데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 부르는 이유가 유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거예요. 예. 혹은 이제 뭐 한테 팔기 좀 그런.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가치를 제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뭐 꼭 하나일 필요는 없지만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가능은 한데 만약 10개까지만 내가 만들겠다. 10개 에디션만 만들겠어. 이렇게 해서 판매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장점은 또 주목성이 있죠. 10개밖에 없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뭔가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들도 있어서 그러한 것을 이용한다면 NFT가 좀 이용할 것 같고 거기서 장점은 산 사람이 또 팔 수가 있어요. 그 거래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가치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NFT로 사겠죠. 나는 한번 보고 끝날 거야. 나는 굳이 그냥 그거를 다시 팔 생각은 없어. 이런 사람들이면 굳이 NFT를 이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그거를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이 만드는 비슷한 지도를 사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치를 보는 방법에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굳이 NFT를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게 어떤 자산으로서 지속성이 있다면 그게 맞죠. NFT를 만들어가는 게. 근데 그게 일회성이야. 그냥 뭐 대체 가능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어 라고 한다면 그냥 유튜브처럼 풀어놓고 또 다른 수익원,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풀어가는 게 낫겠죠. 이해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뭐 되게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러면 메타버스는 또 어떻게 보세요?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저는 이제 요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8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2000년대에 오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젖어들었죠. 여기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지금. 디지털로 했더니 너무 편하고 너무 경제적이야 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층 더 나아가서 우리의 관계성이나 사람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디지털화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이 장점들을 살린 채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같이 사는 것처럼 나의 가상 캐릭터를 두게 되면 이러한 우리가 누렸던 디지털 포메이션의 장점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용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1차적인 시도가 이제 싸이월드 같은 것처럼 SNS로 있었는데 SNS를 이용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얘기도 할 수 있고 다 좋은데 뭔가 시각적으로 관계성이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SNS가 이제 메타버스 1.0이었다면 그것들에 뭔가 시각적으로 더해진 환경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이게 없었다. 또 이게 없었으면 이게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경험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고 이 경험이 좋았기 때문에 이걸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는 뭘 추구하고 싶은 거냐? 마치 게임처럼 뭔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산물들을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인간들이.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고 여기에 어떤 집도 만들고 약간 정말 게임을 이 SNS와 결합한 형태로 여기서 누리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연예인들도 초대돼가지고 노래도 하고 공연도 하고 강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마인크래프트에서 있었던 일들이기도 하고 또 SNS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서 하는 이유는 이제 이러한 경험들을 좀 연속적으로 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인은 이때 만들어졌던 거래체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없었을 때는 그냥 지역적인 수준에서 그쳤어요. 아이템을 거래를 하는데 도터리는 한국에서만 가능하죠. 그때는 그것을 해외에 보낼 수가 없었어. 보낸다기보다는 해외 누군가한테 보내려면 증명이 안 됐어.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근데 블록체인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가 증명이 돼요. 시스템이 그 가치를 증명을 해줘. 그러니까 아이템을 만들면 이 거래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메타버스 안에서. 그렇죠. 예. 메타버스에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었어? 이거를 NFT 만들어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린이라고 하는 게임에서 갖고 있었던 칼을 이리로 가져올 수도 있어. 왜냐? 거기에 대한 증명이, 가치 증명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 2.0의 세계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리니지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네. 제가 고등학생 때 네. 수능이 끝나고 놀고 있으니까 네. 오빠가 저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네. 리니지를 캐릭터를 말렙을 키워라. 그러면 자기가 뭐 얼마를 주겠다. 네. 근데 이게 제가 그때 처음으로 리니지 그게 뭔지? 라고 들었더니 네. 리니지는 만렙부터 시작하는 게임인데 거기에서 그 아이템 거래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이템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계정도 사고 파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말렙부터 시작하는 게임이다 보니 이게 말렙이 되기 위한 노가다 그 말렙까지 노가다를 이 사람들이 견디기 싫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말렙 계정을 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빠가 너 그냥 놀 바에는 그거를 해라. 그렇죠. 하지만 나는 안 하겠다 해서 안 했는데 그렇죠. 그때부터 이미 약간 저 NFT의 개념이 좀 그렇죠.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와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그 플랫폼에서 그 가치를 증명해줬죠. 네. 우리 거래해, 우리가 보증해줄게. 근데 만약에 그걸 P2P로 한다면 누가 그걸 증명해줘? 주한한테 그걸 내가 팔려고 해. 누가 네. 증명해줘? 그럼 생겼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스템상에서 딱 나와 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이 메타버스에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이제 팬데믹이 휘몰아치면서 요거에 대한 니즈가 커진 거야. 뭔가 만나지 못했지만 실제 만나는 것처럼 뭔가 이런 거 없을까라고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자본이 들어갔고 또 니즈도 상승했고 상당히 좋은 기회이긴 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어떤 게 성공하려면 성공 사례가 땅땅땅 나와줘야 돼. 그래서 사용자들이 정말 내가 써봤는데 정말 이메일의 어떤 충격처럼 편하고 경제적이고 나이스해야 돼. 그러한 경험치가 증명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가능성이 있다 봐요. 저는 사실은 메타버스 개념이 너무 낯설지 않았던 게 네. 대학생 때인가 제페토가 처음 나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친구들이랑 자기 닮은 그 제페토 캐릭터 꾸미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거를 뭔가 서로 공유하고 뭐 옷 입히고 재밌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것도 그랬고 그 심즈를 되게 옛날부터 좋아했거든요. 네네네. 심지어 저는 되게 메타버스 환경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되게 꾸준한 인기가 있고 그렇죠. 오늘 뭐 다른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심즈나 뭐 제페토도 대학생 때 좀 유행하면서 해봤던 뭐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 메타버스 개념이 되게 낯설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왜 굳이 저게 있는데 왜 이거를 하려고 할까라고 했는데 정말로 실제로 사람들 만나는 것처럼 거래도 가능하고 그렇죠. 뭐 문화생활도 되고 네네네. 그렇다면 이제 뭐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진짜로 약간 좀 더 현실을 옮겨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간이 그럼 현실을 옮기고 싶은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이제 내가 활동하지 않아도 나의 활동력을 확장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얻고 싶다는 것이 기저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생성이 안 되면 아마 인간들이 안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수익이 돼야 돼. 유튜브도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20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좀 열심히 하잖아. 저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직장인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주력들이라 할 수 있는 이 생활 인구들이 해서 이득이 있어야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거지. 단순히 재밌다? 이거는 너무 1차원적이라는 거죠. 네, 그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돈이 돼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돈이 되는 거고 뭔가 부가가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메타버스는.